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큐니버시티 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호기심을 파는 강의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청중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말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한 주제는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PT의 내용인데요. 인류 초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연 상태일 때, 그리고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문명을 크게 이루지 않고 모여 살았을 때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을까? 그 다음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 그 다음 현대 집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요즘 집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 우리는 대부분 다 도시에서 살고 지방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대도시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도시는 살기에 좋기만 할까? 그 다음 미래에는 어떤 집에 살까? 또 도시에만 살아야 할까? 마지막으로 나다운 집에서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다운 집은 뭘까?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짜랑!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태웅이나 호근이가 얘기해 볼래요? 네, 호근이? 야,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이제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았거나 아니면 좀 더 앞서가면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을 지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태웅이 생각은 어떤가요? 강 근처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푸라기 집을 지어서 사는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맨 처음에 사람들은 나무 위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내려와서는 바위 동굴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흙집에서 살다가 직사각형 집을 짓게 되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죽을 이용한 천막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결국 자연 환경이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바꾸어서 집을 지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호근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현대인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살 것 같습니다. 호근이 어디서 살아요? 저요? 네. 이성경님과 같은 곳에서요. 네,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이성경님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떼용이는 어디서 사나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집합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한번 제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요즘의 주거는 이제 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플라스틱이 가득한 공간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에서 직선과 유리로 이루어진 그런 집에서 산다. 근데 옛날과 비교할 때 현대인들의 집은 좀 고립돼 있고 마을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죠? 옆집, 앞집 사람하고 잘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이 적고 그래서 외롭고 또 직선과 딱딱하고 차가운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 더불어 차가움,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성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집에 사느냐가 우리들의 성향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이나 풀이나 나무나 바람,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면 요즘의 현대인들은 그런 생명 에너지와 차단돼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물질들과 차단돼 있고 또 문만 닫으면 자연과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단절되기 때문에 자연에 무감각하고 자신을 자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을 자연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연과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을 해서 자연이 어떻게 되든 나는 안락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요즘의 집들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태웅이도 그렇고 성목이도 호근이도 그렇고 도시에 살고 시골이나 뭐 아주 한적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럼 우리는 행복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른들 이 발표자와 같은 어른 또는 이 발표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은 많은 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20대, 10대,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집값이나 집이나 방을 빌리는 임대료가 올라서 그런 것들은 오르는데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해서 버는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임금은 떨어져서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아마 훨씬 부모 세대보다 지금 발표자와 같은 부모 세대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외국 사람인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옛날에 사냥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교과서에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사를 짓는 사회로 전환한 것은 인간의 활동 범위를 좁게 만들었고 또 자기 집을 짓게 되면서 점점 튼튼한 자기 집을 짓게 되면서 이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서 분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만든 자연에서 온 재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만든 그런 재료들로 집을 짓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비극이었다. 농사를 짓게 된 것이 인간에게 비극이었다. 왜? 남는 식량 때문에 지배하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점점 발전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인간들은 점점 퇴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질 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는 점점 퇴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따랑 넘어갔네요. 자, 그럼 도시는 살기에 좋기만 할까? 태웅이하고 호근이 얘기 듣고 싶은데 도시에서 살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태웅이 얘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마트 같은 곳이 근처에 많아서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병원이나 그런 의료시설도 근처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거나 그럴 때 빨리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장점. 그런데 그럼 태웅이가 생각할 때 도시에서 살 때 힘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 뭔가 자연하고 맞닿아 있지 않는 거하고요. 자연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나 그런 게 별로 좋지 않, 미세먼지 그런 게 많아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호근이 덧붙일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도시에 사는 게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막 뽁닥뽁닥하게 몰려 있을 때 또는 내가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빨리 타지 못할 때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퇴근 시간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앞차들 빵빵거리고 신호 밀리고 차 막히고 이럴 때 도시에 사는 게 불편하다. 태용이가 말하는 것 외에 그런 불편함을 저는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항상 보는 환경이 똑같아서
항상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풍경, 접하는 풍경이 같기 때문에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해가 떴다가 지고 달도 떴다가 지고 바람 불 때, 비 올 때, 또 노을 질 때 이런 다양한 자연 환경은 변하는데 도시에 살면 그런 다양한 자연 환경의 변화를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게 저는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도시에 사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 살기가 좋아요. 여러 가지 공공시설 또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살기가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의견을 나누어서 물질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장사도 더 잘 되고. 그러나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집값이나 그 가게 월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면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남는 돈이 없겠죠.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점점 앞으로는 집값이나 그 가게를 빌리는 비용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해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진다. 특히 청년들의 기회가 없다. 여기 맞춤법이 좀 잘못됐으나 이 프로그램이 맞춤법을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도시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기술과 혁신이 일어나긴 하는데 결국 그런 혁신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가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생각만큼 돈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서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훔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하게 되고 사회 불안도와 범죄율 증가. 그다음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두뇌 발달에 그 가난한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위축되고 젊은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가 없게 되며 뇌발달까지도 위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지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태용이하고 호근이는 이런 게 좀 실감이 돼요? 별로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이런 게 실감이 안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경쟁이라는 거가 좀 심하다 이런 게 느껴지나요? 네, 태용이. 저는 지금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별로 느끼지는 않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좀 경쟁력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그런 건 제가 아직 모르고 그런 건 아직 제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뭐 학교에서 경쟁력은 좀 있었습니다. 네. 호근이는 혹시 학교에서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나요? 저는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고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나요? 네. 친구가 잘하면 저도 그만큼 잘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부모님께서 월세가 올라서 전세가 올라서 걱정하시는 거 이런 소리는 들어봤나요? 호근이 들어봤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러면 또 넘어갔네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집에 살게 될까요? 혹시 예상이 되나요? 네, 호근이 얘기해 볼래요? 네, 저는 그 3D 프린터로 만든 집이나 아니면 재활용 집,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등등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 집 이런 것도. 왜 그런 게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나요? 어째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나요? 그런 거는 이제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재료들은 만들 수 없는 걸 3D 펜으로 뭐 이런 거로 3D 프린터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호근이 말을 네, 좋아. 태웅이 의견 들어볼게요. 미래는 아직 우주나 그런 지구에 밝혀지지 않은 그런 벽으로 집을 만들 것 같고,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집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호근이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거나 친환경 재료, 친환경 집 이런 게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태용이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공중에 떠 있는 집 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로 만든 집 그런 게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래의 가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등장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등장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공중 부양한 집, 공중 부양해 있는 집, 그런 집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오히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집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미래의 집이 어떨까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10년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아봤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미래의 집들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 변화를 만드는 원인, 그런 걸로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3D 프린터 건축의 등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자를 쌓아 올려서 우리가 마치 레고 조립을 하듯이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어떤 형태의 장난감을 만드는 것처럼 집도 상자를 쌓아 올려서 만들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의 발전. 두 번째로 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집을 바꾸는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 이것도 미래의 집을 바꾸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태웅이나 호근이도 뉴스에서 점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인구 감소도 미래 주택 변화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조금 볼게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많이 심해질 거래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침수되는 지역, 물에 가라앉는 지역이 서해안, 특히 지대가 낮은 서해안 중심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은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대한민국 침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어떤 전문가는 전시체제에 준하는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 국민 총생산,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국민 총생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성장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올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기후변화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러한 집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의 종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호근이도 얘기한 것처럼 3D 프린터 건축의 등장. 그래서 집을 짓는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집 짓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3D 프린터로 지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어떤 재난 지역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3D 프린터로 지은 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잘 활용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요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주택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를 조립하든 2개를 조립하든 3개를 조립하든 아니면 거기서 더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이런 조립식 주택, 다르게 얘기하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듈러 주택, 그다음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주택. 그래서 어떤 캠핑카 같은 형태의 집 아니면 집에 바퀴가 달려서 유사시에 다른 지역으로 뭔가 이동의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택. 아니면 몇 달 정도 여기서 머물다가 또 그 후에 다른 데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떠나서 이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등장할 거라고 하고요. 또 친환경 기술의 확산으로 친환경 집도 많이 등장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친환경 집이라고 하면 재활용, 이미 새로운 재료를 만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활용하거나 뭐 폐타이어 아니면 버려지는 유리병 이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흙이나 볏짚 뭐 아니면은 그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확산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요거는 태웅이하고 호근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집을 구하는데 비용이 낮은 그런 작은 집들이 사람들이 그런 집들을 찾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팍팍 줄어들 거래요. 그래서 태웅이나 성모이 같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선진국 뭐 프랑스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들도 인구 감소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인구 감소가 일어나서 인구 감소가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어서 집을 샀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고 그러면 집이 남아돌게 되고 빈집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태용이는 얼마 정도의 집이라면 나중에 태용이가 커서 청년이 되어서 또는 어른이 되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태용이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 그래도 1억은 될 수 있어요. 네, 1억. 근데 지금 1억이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좀 그런 주택집 같은 거 있잖아요. 좀 2층, 단독주택? 3층짜리 주택 네, 막 그냥 나무 아니고 막 콘크리트로 잘 돼 있는 그런 좀 네. 2, 3층짜리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용이가 어디에 살아요? 태용이는 어떤 도시에 사나요? 여기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러면 안산에서 1억 가지고 태용이가 원하는 그런 주택,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은가 본데 그런 주택을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면 태용이가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래 되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한 10년, 5년만 지나도 주택 가격이 정말 50%반 이상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혹시 호근이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 정도면 더 할 말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소개한 집 중에서 이제 사진을 제가 소개했는데 친환경 집. 여기 지금 벽에 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혹시 이 구멍이 왜 뚫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막 색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벽에 색깔이 있는데 이런 색깔과 구멍이 어째서 생긴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지으면 집의 벽에 저런 구멍이 생길까요? 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호근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자, 지금 이 집은 뭐를 활용해서 지었냐면 집의 가장 바깥의 벽은 폐타이어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그 폐타이어를 쌓아 올려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집이 앞이 보이는데 이 집의 맨 뒤에 벽은 폐타이어에다가 그 폐타이어 가운데 구멍에 흙을 넣어가지고 흙을 채워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계속 폐타이어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옆하고 뒤는 쫙 쌓아 올려서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를 외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능한 벽들에는 유리병을 이렇게 박아 넣은 거죠. 벽을 유리병을 그 흙 사이에 박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리병 밑바닥이 마치 동그란 구멍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색깔 유리병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벽이 탄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 집 어스십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집의 장점은 전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도 그다음 우리 집에 수도가 끊겼다. 물이 안 나왔다. 그래도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정화해서 그 물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설거지한 물들을 흘러나가서 이렇게 식물들을 정원에서 키우고 그래서 어떤 전기나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열판을 이렇게 지붕에다가 쌓아 올려서 전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그 단열도 잘 되고 또 공기순환 시스템도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1년 내내 집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나 물을 따로 공급받지 않고 그런 걸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집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지 않아도 나만 따로 떨어져서 아니면 몇 채만 어떤 지역에서 살아도 그냥 웬만큼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집을 짓는다면 이런 집을 한번 짓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선생님 내가 찾아보면 이런 집에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아파트만 보았던 눈이 막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집은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직선만이 아니라 곡선으로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색깔로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터 건축의 예인데요. 이게 다 그냥 일반 단독주택처럼 보이는데 이게 3D 프린터가 쌓아 올린 집이래요. 그래서 3D 프린터 건축의 장점은 저렴하게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지금 기역자로 된 3D 프린터가 벽체를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3D 프린터로 집을 지어서 실제로 5명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3D 프린터를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대요. 다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거지 일단 기술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슬라이드 쇼를 잠깐 마치고 다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이거 할 때 말 좀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은 물론 이제 환경에도 좋긴 한데 네. 그만큼 필라멘트 값하고 네. 이렇게 이 건축기 값이 좀 비쌀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어도 그 아파트를 짓는 데에는 일단 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기계와 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 이상으로 어떤 뭐 재료나 기계가 필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제가 다른 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현대 이게 지금 현대 그룹에서 만든 그 사이트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유를 해 볼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공사기간 비교라는 화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제가 제시할 모듈러 주택에 등장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안내할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제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기존에 이렇게 철근 박아가지고 콘크리트 부어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운 건물 만들 때 아예 이제 철근으로 틀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거, 그다음에 이거 모듈러 주택은 상자를 쌓아 올려가지고 집을 짓는 건데 공사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기존의 공법은 100일 정도 걸린다면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면 거기에는 한 50일 정도, 빠르면 50일 정도에 지을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럼 화면 보셨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3D 프린터 건축이 먼 미래의 그런 일이 아니라 또 모듈러 건축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기술은 거의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제가 아까 그 PPT 사진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보이시나요? 3D 프린터 건축?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모듈러 건축은 만약에 이제 기후변화로 재난이 생겼다, 뭐 침수 지역이 생겼다, 아니면 산사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거기에 집이 무너졌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모듈러 건축을 통해서 재난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 공법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 공사기간 비교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술은 벌써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기술 발전은 눈앞에 와 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친환경 주택의 예인데요. 친환경 주택, 스트로베일 하우스, 볏집을 단단하게 사각형처럼 커다란 직사각형 그 블록처럼 볏집을 압축해서 그 압축한 볏집을 쌓아 올려서 집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단열이 좋고 그래서 따뜻하고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물이 스며 들어가면은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불 타기 시작하면은 이제 대책이 없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미래의 새로운 건축도 완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발표가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쇼 현재 아까 네. 그럼 도시에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총장님 의견을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태용이하고 호근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 저한테 아껴두셨군요. 저는 현재는 뭐 출퇴근 때문에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급적 사는 걸 선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뒤라면 저는 공기가 좋은 곳에 살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꼭 도시에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처럼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제는 교통수단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드론을 타고 날아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에어택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타고 뭐 날아다니면 뭐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공주 뭐 이런데, 충남 뭐 이런데 있다가도 서울에 잠깐 일이 있어서 온다 그러면 30분이면 날아올 수 있고, 그러면 뭐 전국 어디든 산골짜기에 살아도 좋겠다. 그리고 그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친환경 어스십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고 건강하게 살면서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헬리콥터 같은 그런 택시, 그런 교통수단, 드론 택시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드론을 이용한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 제한, 그러니까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제한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법규가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해 주는 관련 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법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에서 봤을 때에도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데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들이 현실의 변화를 지금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태용이하고 호근이, 네. 반가워요. 태용이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만도 살면 안 될 것 같고 시골에서만 또 살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료기관 그런 게 많아서 좋긴 한데 시골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가 좋고 하지만 의료기관 같은 게 잘 없고 만약에 있어도 뭔가 좀 환경이 안 좋다거나 좀 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 살기도 좋은데 시골도 이렇게 공기가 좋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골 같은 곳에 이제 병원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시골에서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미래 주택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면 도시에 살더라도 일주일 내내 도시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이렇게 공기 좋은 시골에 살다가 평일에는 근무해야 되는 날에는 도시에 와서 살고 주말에는 또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에 집을 따로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서 살고, 그래서 세컨드 하우스, 별장 같은 그런 두 번째 집을 지방이나 시골에 마련해 두고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주거 양식, 그런 것도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 근무를 하더라도 도시가 아니라 자기의 제2의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별장 같은 집을 두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시에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과 태웅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호근이 듣고 있나요? 네. 호근이 다음에 질문할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시는 점점 집값이 비싸진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호근이나 태용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제 좀 좋은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가지는 장점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데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러면 도시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지방이나 시골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은 다 대도시로 몰려들 거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과 시골이 사람들에게 선호될 거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대도시로 몰려들 거고 지방은 없어질 거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아까 의견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자, 지방과 시골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 아까 의견을 들어봤는데 혹시 여기에 더 지방과 시골에 살아야 하는 이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호근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호근이 의견 있으신가요? 억지로는 시키지 않을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과 시골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가 보통 도시하고 지방을 별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을 자연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방과 도시의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서로 이게 분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과 시골, 도시와 지방은 연결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농촌과 도시는 연결돼 있다. 그래서 농촌이 없어지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농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된다면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면 그 땅값이 떨어진 싼 땅을 기업들이 사가지고 거기에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대규모로 가축들을 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농민들 한 명 한 명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 농민들이 떠난 빈자리를 기업들의 그 공장과 대규모 농장이 채웠을 때를 비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그래도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먹을거리를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장에 갔을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서 기업에서만 농축산물을 팔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먹거리를 사기는 힘들 거다. 왜? 먹을거리를 기업들이 갖고 있고 사람들은 그 먹을거리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이 깨지는 거죠. 이쪽은 뭔가가 요구하는 게 있고 기업은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면 기업이 훨씬 개인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관계면에서. 그래서 기업이 농축산물을 독점하게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게 된다면 먹거리의 자유롭고 평등한 거래는 끝날 것이다. 지금처럼 장에 가든가 마트에 가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먹거리를 살 수 있는 시대는 종결될 수도 있다. 농촌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노예처럼 되는 거라서 기업의 노예처럼 되는 거라서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사는 것, 또 농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기업이 농축산업을 독점하게 됐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은 어떤 도시에 산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이 있다. 그리고 미래의 집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기후변화, 기술 발전, 소득 양극화, 인구 감소 이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나도 도시에 살아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호근이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동네에 마음대로 나가서 골목에 마음대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호근아 놀자 막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어울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놀이터에 가도 친구들이 많이 없고 또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우리의 생활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될 건지 이제 제 발표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호근이 발표시킨다고 했잖아요. 호근이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네, 그러면 호근이는 어떤 집에 살면 나도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살고 싶은 집에 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호근이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요? 뭐 아무 곳 그냥 네? 호근이가 살고 싶은 집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집이냐고요? 친구들을 불러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 집, 아니면 마당이 넓은 집, 아니면 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집, 뭘 할 수 있는 집을 호근이는 원하나요? 저는 그냥 간단 생활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호근이는 집에 별로 바라는 게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태웅이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차라리 제 방만 한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는 마당이 집보다 마당이 더 넓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당에는 이제 길하고 가깝지 않고 길하고 가까우면 매연 이런 게 좀 심해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산속 그런 쪽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아늑하게 이제 뭐 침대 1개하고 책상 1개, 그리고 뭐 주방, 그리고 문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조금씩 있고, 그리고 수영 같은 건 딱히 안 바르고 2층에 그냥 테라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집을 바라냐면, 저는 태용이처럼 실내 공간은 작더라도 내가 답답할 때 이제 뭔가 막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해져서 외출하기가 어려울 때 바깥에 나가서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 넓은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산책도 좀 할 수 있고, 또 내가 뭘 심어서 키워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을 불러서 조촐하게 식당에 가지 않아도, 이게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식당에 가지 않아도 나와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외부 공간이 넓은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우리가 집이 호근이는 집에 바라는 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저는 집에 살면서 내가 소망하는 삶을, 내가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고, 또 이왕이면 나를 좀 더 따뜻하고, 또 항상 같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뭐 아침에는 여기에 빛이 안 들었는데 저녁에는 여기에 빛이 들어오네. 또는 어머, 여기에서 내가 딱 독서하면 좋겠다. 여기서 가족들이 방해를 안 할 테니까 여기 요 구석에 쏙 들어가서 내가 조용히 책 읽고 싶은 공간이네.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내가 지쳤을 때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집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노력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를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집, 그리고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집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논문을 만들면서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그런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다 100% 정말 문제가 없고 다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논문을 제가 작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추구해도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원하는 게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문제를 많이 만드는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좀 안심이 됐어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집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발표자 이선경이었고요. 여기 김호근 군과 같이 사는 이선경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네, 뭐 저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우리 호파강 소수정예 참여자분들이 저 대신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발표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질문은 없는데 되게 이해가 좀 잘 갔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님이 이런 걸 또 잘 아시고 저한테 막 할머니 집 가면은 거의 매일마다 알려주셔서 저는 딱히 그렇게 이해 안 가는 건 없었어요. 호근이는 혹시 좀 이해 안 가거나 어려운 내용 없었나요? 없었어요? 다들 이해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면은 내용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두 분은?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제 저는 그 큐니버시티 논문을 작성하면서
남들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을 존중하고 그 내 시각이 정말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웅이나 호근이도 큐니버시티 논문을 작성한다면 그렇게 남들이 맞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작성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근이나 태웅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주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사실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특이 사항이 하나 있는 게 그 통일 문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또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 서울의 집값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통일이 된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뭐 그 이후에 뭐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정말 모르겠지만 네.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네. 지금 한국의 경제의 어떤 중심지가 서울에 있고 그러면은 통일이 됐을 때도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면 그러면 북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어딘가로 가게 될 거고 그게 아마도 서울이 된다면 서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구가 모여서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통일 문제가 섞이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집값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초보자고 많이 공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몰리는 힘과 또 아니면은 싼 땅을 찾아서 지방과 시골로 몰리는 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계속 번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일자리는 대도시에 있지만 또 이 대도시에 살더라도 대도시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뭐 극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데 가도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나 통일 이런 거를 연결시켜 생각하면 서울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고 외국인들도 서울에 몰리겠지만 또 다른 이제 기후 변화나 전염병 이런 것들의 그런 요인들까지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모였을 때 전염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일자리 외에 다른 도시의 혜택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원격 근무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회사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회사를 세웠는데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도시를 되게 또 뜨겁게 달군다고 하고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도시에서는 그 좀 한낮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도시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사람들이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사나 기업의 그 중심 건물이 과연 대도시에만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장님의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네. 근데 뭐 미래에 대한 거는 많은 토론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네. 한번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장사를 잘하려면 또는 회사가 잘 되게 하려면 대도시로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래로 갈수록 이게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상력의 여지를 넓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제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더 발휘하게 하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강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순서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네. 2시 10분부터 2부 토론 시작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